네, 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는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 네. 이번에는 헬마우스의 발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아직 난방비는 아직 안 나왔죠? 이번 달 거는 아직 고지서는 안 왔더라고요. 아니 파주시에서 주는 난방비 지원금. 파주시 지원금이요. 파주시 지원금 2월 말에 아마 편성해가지고 3월에 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자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챗 GPT가 요즘 이건 세계적인 관심거리던데. 난립니다. 뭐 이 옛날에 단어 알파고 이후 엄청 알파고 때 그 충격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엄청났었죠. 그때 정말로 충격받은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도 벌써 몇 년이 흘러서 굉장히 좀 그 컴퓨터 특히 이제 AI의 이제 기술력 수준이 좀 달라져가지고요. 뭐 저도 어제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알파고도 그냥 웬만한 수준의 그 바둑 AI한테 진대요.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진대입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그때 이세돌 구단을 꺾는 그 알파고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수준보다도 이제 훨씬 지금 발달한 수준으로 넘어갔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래서 챗 GPT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이게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는 이제 마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챗 GPT가 도대체 그러니까 뭔지 좀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검색 엔진들의 서비스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단어나 어떤 문장을 검색을 하면 그 문장이나 단어가 들어간 결과값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줘서 키워드 넣으면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뭐 기사나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떤 뭐 블로그라든지 웹사기 어떤 글이나 이런 걸 쭉 그냥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뭐 하나의 이제 결과값을 이제 클릭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채팅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컴퓨터가 정리한 내용을 아예 이제 글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제가 챗 GPT한테 네. 헬마가 난방비 지원금 2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쓸지를 한번 예상을 해줘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어묵 사가지고 어묵탕 끓여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까? 바로 그거죠. 그것까지 나오면은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어묵탕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2022년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거 어딘가에 이제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사화가 됐다거나 평소 헬마의 취향이 이런 거니까 이걸 그러니까 해먹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글로 써준다는 거죠. 네, 그걸 정리해서 이제 알려준다는 얘기인데 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많이 누적이 돼 있는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논문 작성이나 뭐 에세이 작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글 기반이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자하고 컴퓨터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기존의 검색 엔진을 뛰어넘는 수준의 이 결과를 보여준다. 제가 볼 때 딱 저는 이 뉴스 접하고 가장 타격이 클 직업군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네. 평론가들이더라. 오히려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평론가들보다 오히려 근거 자료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챗 GPT가. 네. 평론가들이 모든 걸 지원해서 합니까? 열심히 자료 검색하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까놓고 그렇죠. 얘기해서. 네, 네. 그런데 챗 GPT의 검색 능력을 평론가가 어떻게 따라가? 도저히 그럼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챗 GPT의 어떤 분석과 분석에 기초한 전망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기자보다 평론가가 더 위험합니까? 제가 볼 때는 평론가가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최근 나오는 이제 기사들의 대체적인 분석인데 사라지게 될 직종 중에서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직업이나 아니면 말하기와 관련된 직업들을 많이들 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일찍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기사로만 접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 쉽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뭐야, 그럼 잘못된 얘기예요? 저는 이제 직접 사용해 본 걸로 보면 오히려 평론가 직구는 사라지기보다는 편해지겠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는 챗 GPT가 다 있는데 지가 한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은 결국 인간이 행사해야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를 모아주거나 정리하거나 거기에 각주를 붙여주거나 이거는 챗GPT가 보조해줄 수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최종 결정 단계의 판단 이게 챗GPT가 못 해주는 문제더라. 그거보다 오히려 썰로 이제 얼마나 잘 풀어내는가 요걸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런 AI 검색 엔진이나 혹은 이런 어떤 채팅 봇의 문제 중에 하나는 결과값을 여러 개를 동시에 보여주거나 같은 이야기인데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뭘 취사 선택할지 어떤 거를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지 이런 결정을 결국 이제 인간이 아직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더라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목이 사실은 오늘 제가 가져온 아이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그 있습니다. 전에 잠깐 이제 노지민 기자가 기자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제가 그걸 환기시켜 드리면 기자라는 직업이 사양 직업이고 조만간 사라질 거라는 전망은 챗 GPT가 나오기 훨씬 전에 그렇죠. 몇 년 전에 EU 보고서나 이런 데서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세요. 사라지는 걸로 확정인가요? 지금이라도 그때 나왔어요. 뭐 앞으로 그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 10대 직업 해갖고 나온 적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외과 의사, 뭐 기자, 그다음에 아나운서 해갖고 10대 직업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사라질 직업. 미래는 뭐.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 보통 기사를 쓸 때도 기사 검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을 고소한 판례들을 찾아줘 이렇게 했거든요. 순식간에 한 서너 개 정도로 알려주더라고요. 챗 GPT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기사를 쓰는 게 훨씬 편해진 단계이고 뭐 실제로 뭐 인공지능으로 단신 기사 같은 거 쓰는 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얼마나 썰을 잘 푸는 기자가 되느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미 직업적 변화는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나온 보도 자료를 기초로 기사와 스트레이트 기사 쓰는 건 이미 인공지능이 훨씬 잘 쓴다. 뭐 이건 뭐 해외발 뉴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뭐 기자들의 뭐 운명에 대해서야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이야기를 할 게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저의 그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술 먹으면서 해야 될 거 얘기 같은데. 네, 음주 방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 말씀도 오늘의 이제 제가 가져온 아이템하고 어느 정도 연관되는 게 그러면 챗 GPT가 작성했다고 하는 그 기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기존의 검색 엔진처럼 그냥 단순 사실값을 이제 펼쳐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 글을 써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쉽게 하면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좀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근데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챗 GPT하고 여기는 언중 요골이잖아. 네. 언론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걸 골라오신 거예요? 이 챗 GPT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린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챗 GPT의 기술에 관한 게 아니고 본인이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 관리법.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제 그 일방 추진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당에서는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까지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양곡 관리법인데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거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안병길 의원이 이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챗 GPT에 물어봤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물어본 결과. 물어본 결과 보도자료 제목이 이랬습니다. 챗 GPT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공무원 부패로 이어질 수도 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부정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챗GPT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항목들을 꼽아줬다는 거예요. 양곡관리법을 시행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가 정부 부처의 증가, 과잉 생산 문제, 시장 비효율성 초래, 공공부패 유발, 농업 경쟁력 저하 이렇게 5가지 부작용을 제시를 했다. 혹시 근데 이 보도 자료가 아주 뭐 진지한 이런 보도 자료가 아니라 네. 챗 GPT가 요즘 하도 화제니까 관심 끌고 그냥 좀 장난 삼아라기 하기 위해서 모아서 이제 좀 하나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이런 측면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사실 뭐 기자들마다 혹은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문제일 텐데 뭐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표지를 보면 어쨌든 국회의원실에서 발행하는 공식 보도 자료인 거는 맞고요. 실제로 그 보도 자료를 보고 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받았었어요 그걸? 네네네. 뭐 거의 그대로 받아 쓴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안병길 의원실에서 이제 분석한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양곡관리법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챗 GPT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 챗 GPT가 뭐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이 어떤 그 특정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챗GPT가 참조할 만큼의 어떤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에는 뭐 전문위원들이 따로 각 상임위원회마다 따로 이제 배치가 돼 있고 그 전문위원들이 이제 정책 내용이나 법안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용들을 별도로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거든요. 법제처도 있어서 법제처를 통해서도 뭐 관련 내용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고 많은 다른 장치들이 있는데 굳이 왜 챗GPT를 참조하느냐, 참조할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판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법원 판결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막 이럴 때 차라리 AI 뭔가 법관이 낫겠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의 이른바 50억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고 엄청난 논란이 일었을 때 챗 GPT라면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냥 가상의 어떤 그다음에 현실을 풍자하기 위한 이야기 정도로 그냥 그렇게 간주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현실판이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진지한 정색하고 보도자료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판이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처음에 보도자료 보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의 국회의원이 너의 답변을 이용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걸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길게 나왔는데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면 나는 언어 모델이다. 뭐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려면 모든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챗 GPT의 답변입니까? 네, 야, 얘 똑똑하네. 그렇죠. 이럴 거면 오히려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어우, 되게 똑똑하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말씀해 주신 대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언어 모델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언어 모델일 뿐이다. 나는 언어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 AI 방식 물론 이제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말뭉치라고 하는데 그 언어학에서는 이제 말뭉치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말을 하는 방식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언어 모델을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자기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나 맥락이나 단어들의 연결관계,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금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병길 의원이 챗GPT한테 이 양국관리법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얘는 그 질문을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관련 말뭉치들을 검색해서 조합을 그렇죠. 해내는 거죠. 아, 그렇죠. 평가에 대해서 뽑아줘가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뽑아주면 그것만 뽑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것만 뽑게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양국관리법의 문제점 말고 양국관리법의 긍정적 영향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뭐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거나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거나 뭐 쌀 생산을 장려한다, 빈곤을 감소시킨다, 우리 이제 국가의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만 또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떤 정책 평가를 하거나 법안에 대한 어떤 진지한 토론을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다. 그건 충분히 일단 뭐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지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혹시 근데 챗 GPT와 관련해서 또 다른 뭐 보도 사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기자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먼저 좀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영어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말뭉치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입력을 했을 때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지진 예보 같은 것들 관련된 보도들은 AI가 대체하고 있다는 거 몇 년 전부터 기사가 나왔었는데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챗GPT가 지금 베타 버전으로 지금 미리 서비스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에서는 특히 증권 관련된 뭐 경제지들에서 일부 아예 대체해가지고 기사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오호. 뭐 이거 이제 본인들이 밝히려고 해서 밝혔다기보다는 이제 드러난 쪽에 조금 더 가까운데 문제는 뭐였냐면 기사 내용이 사실관계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 시장의 현황을 그때 뭐 시간대별로 단순 스트레이트 보도하는 것들을 AI한테 맡겼는데 얘가 계산이 틀리거나 뭐야? 숫자를 잘못 알려주거나 그럼 기본 아니에요, 기본? 1년 전에 기사를 거의 그대로 따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증권 관련 전문 매체에서도 그렇게 시황 보도를 하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틀린 줄도 몰랐다는 거죠.
조금 전에 그 노지민 기자 얘기도 되게 똑똑하네 했는데 이건 되게 멍청하구먼.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값을 알려주는데 최적화가 돼 있는 거라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 의도를 이 AI가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경제가 이 이제 모델이 얼마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해봤는데 네. 한국 한국 정치에 완전히 젬병이더라는 거예요.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는 기사를 써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에 기반한 자료가 많다 보니까 예. 한국이 대통령 단임제라는 거를 아예 모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의 경쟁 끝에 51%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왜 나오냐면 이 모델이 2021년까지만 정보 입력이 돼 있고 22년 이후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만을 단순 조합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죠. 한편으로 다행이다.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겠다. 최신 정보가 입력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위기감을 느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몇 년은 번 것 같은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챗GPT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아까 지적하셨던 기자 직업 대체라든지 글쟁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보도나 뭐 SNS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저도 꽤 심도 깊게 이제 써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랑 해가지고 이게 프로그래밍으로 이용하기가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무리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게 뭐 예를 들면 서울경제에서도 그 실험을 했던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국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을 때도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용자가 기존에 검색했던 결과를 추가로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원래 어떤 거를 많이 검색했던 사람인지까지 파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맞춤형 모델인 거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모델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쓸 때는 말하는 사람 혹은 글 쓰는 사람의 욕망이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 컴퓨터는 욕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욕망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갈팡질팡이 생깁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왜냐하면 욕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망에 맞춰서 항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른바 목적 지향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AI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AI 모델들이 인간의 보조적인 역할로서는 굉장히 좀 훌륭한 단계까지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뭐 노지민 기자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판례를 몇 개 찾아달라고 하면 그건 기가 막히게 찾을 수 있지만 이 판례의 바탕에서 어떤 결론을 내달라고 하면 그건 왔다 갔다 한다. 결국은 철학적 문제로 귀착되는 게 조금 전에 헬마가 이야기했던 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과연 100%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죠. 100%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냐. 관찰자도 결국은 세계 내부에 있는 존재고 어떻게 얽혀 있는 상태에서 보는 사람인데 완전히 그 100% 독립되어 있는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철학에서. 그 얘기하고 지금 딱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이 마법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챗 GPT는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챗 GPT가 구성한 세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아직 멀었다는 얘기네. 아니 멀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죠? 근데 저는 챗 GPT 이거 떠나서 검색 엔진이라도 좀 성능 좀 발전시켜 주면 좋겠어요. 키워드 넣으면 쓸데없는 것도 너무 많이 나와. 그렇죠. 그죠? 네. 세부 검색어 그래서 입력하라고 해서 해도 마찬가지야. 이거 좀 어떻게 좀 개선 안 되나? 오히려 그래서 위기는 기자가 위기보다는 구글이 위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뭐 서둘러 내놨는데 오류 투성이라며. 그렇습니다. 몇 년은 좀 그래도 버틸 수 있겠다를 오늘의 결론으로. 오늘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는 것으로. 오늘의 뭔가. 결론으로 그래도 하늘이 부던 저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네. 언중유골 정도의 고민은 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시라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항상 가짜 뉴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가짜 뉴스 이야기를 과연 누가 장사에 이용하고 있냐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무슨 주에.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짜뉴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제까지 이게 8일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가짜뉴스 그 국회 대정부 질문이. 그런데 항상 보통 이제 뭐 보도들을 보면은 설전 중심으로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 중에서 좀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권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제재를 안 받고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청담동 술자리 그 주장 갖고 한 얘기인가요? 네, 윤두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뭐 가짜 뉴스 관련 질의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윤 의원이 다시 물었더니 뭐 제가 집착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 상당수가 내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윤두현 노래 불렀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억울해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이 얘기를 계속 꺼낸 게 한동훈 장관 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극히 일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트셨잖아요. 그거 제가 사과하실 생각 질문드리고 없어요? 있습니다. 네. 아니 하나씩 그때도 저보고 동선 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같은 입장이세요? 저는 하나씩 정리는 하셔야 되지 사실을 않겠어요?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니까요. 의원이 먼저 나오셨으니까 전에 저한테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죠. 들으세요. 근데 예. 항상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아닙니다. 의원님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고 가자는 윤석열 거죠. 근데 잠깐만. 국회에서는 의원이 질문하고 국무위원이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국회 질문이 됐죠. 사실상 보면은. 뭐가 이게- 바뀐 거 같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장경태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말을 꺼내자마자 시작이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윤 대통령과 그 천공 관련 의혹 관련해서 뭐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 이후로도 좀 저런 상황이 좀 한동안 이어졌고 또 김남국 의원이 그 이른바 검사정보공개법, 뭐 검사신상공개법 이런 법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도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이 법이 정말 관련이 없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니까 부적절한 발언하면은 사과한다고 했는데 사과할 의향 없냐 이렇게 김 의원이 물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청담동 눈살롱 뻥친 것과 그게 같습니까? 이러면서 뭐 언성을 높여서 또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뻥쳤다라는 표현 썼어요? 네, 뻥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장관이 계속 얘기하면서 장관으로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잖아요. 본인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고소나 고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고 그리고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나 뭐 더탐사 측이나 또 뭐 더탐사의 그런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뭐 수행비서가 고소를 한 일도 있었고 또 뭐 한 장관 측이 또 고발을 한 것도 있었고 또 본인에 대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시기에 그 한겨레가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를 했었잖아요. 본인 딸에 대해서. 이 기자도 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수장이고 또 검찰 조직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인 건데 이런 식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이렇게 고소고발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자리 자체가 국회법으로 보장이 된 자리잖아요. 네.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들을 부를 수가 있고 또 국무위원들은 답을 해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자리에서 이렇게 본인이 억울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항변하고 주장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짜 뉴스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청담동 가짜뉴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억울하고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안일 텐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할까? 왜 자꾸 환기시키느냐? 네, 왜 자꾸 이 얘기를 할까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 한 장관만큼이나 청담동 가짜뉴스 이야기를 많이 한 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요? 대통령실. 그래요? 그 용산 대통령실이 최근에 그 민간인 천공 관저 개입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이 관련해서 뭐 이걸 보도한 기자들이나 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들을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난해부터 이렇게 고소 고발 같은 건을 진행을 할 때 항상 청담동 가짜 뉴스 이
키워드를 써서 입장문을 냈어요. 이것도 이제 제2의 청담동 의혹이다. 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런데 이게 그 청담동 가짜뉴스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같이 엮이면 굉장히 좋지 않은 키워드인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기에 이게 그나마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뭐 법적으로 규명될 가능성이 낮다거나 좀 보도에서 제시된 근거가 적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이 주장을 좀 가짜뉴스에 대한 이런 프레이밍을 강화하는 효과로만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근데 거죠. 인지상정이라고 내가 당사자인데 가짜 뉴스에서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억울함을 계속 표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오히려 뒤집어서 보면 사실 정당한 의혹 제기나 뭔가 해명이 필요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청담동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좀 원천 봉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이제 저걸 꺼내서 입막음을 하는 것 같은 네. 뭐 이거 똑같은 거다 태그를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인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좀 봉쇄 효과가 더 좀 크게 작용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봉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 사실 뭐 법조계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언론계 전문가들도 그렇고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다 지적을 하는 부분인 거죠. 뭐 특히 대통령실 고발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사안들이 대다수예요. 뭐 천공 관련한 의혹이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발언을 했다고 전언을 했다고 알려진 뭐 남영신 전 총장 측이 고발을 한다거나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아니면은 뭐 근데 거기에는 네.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이 등장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그걸 대통령실이 하는 게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거죠. 김용현 처장 개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해서 어쨌든 밝혀야 될 사실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건 가짜 뉴스다라는 이런 제목만 더 씌우는 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한 의혹 제기를 좀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하필이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정부 질문 자리에 나와서 청담동 가짜 뉴스는 잘못된 것이다. 야당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온당한 태도냐, 가짜 뉴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오늘 가져온 기사 중에 주간조선 기사도 이제 있으시던데 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 사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어떤 언론 매체든지 간에 오보를 할 위험성은 항상 안고 있는 거라 오보를 냈을 때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정정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되는 건데요.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이제 다녀왔을 때 그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소위 보수 매체들이 뭐 북한 쪽하고 접촉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보도를 했었어요. 그 바람에 결국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UAE와의 이제 군사적인 뭐 일종의 이면 합의 논란 이런 걸로까지 이제 번져갔던 건데 그럼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오보에 기반한 의혹 제기였던 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이 다 막 조선일보 UAE 오보 이거를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의혹 제기를 다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옳은 방식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오보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매체의 의혹 제기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는. 니네가 이제 그 전에 가짜 뉴스를 했으니까 지금 하는 것도 가짜 뉴스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이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언론사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어떤 보도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언론사 치고 오보 안 때리는 언론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보가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인 오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껌껌이 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언론의 숙명은 오보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언론의 기능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확정된 의심은 이미 의심의 범주를 넘어서 사실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언론은 어떤 사실을 그러니까 판정 내릴 수 있는 어떤 물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도 하다 보니까 언론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데 그 의심을 구성하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게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설령 나중에 그게 오보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의심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언론 같은 경우는 그게 오보로 특종이 아니라 오보로 귀착될 가능성도 항상 그 위험을 안고 있고 또 그런 경우 많죠. 근데 니네 옛날에 오보 때렸잖아. 근데 지금 니네 그 보도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돼버리면 다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걸 마찬가지로 정치권에 대입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의 역할이라는 거는 의혹 제기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네 당이 지금 가짜 뉴스 그때 퍼뜨렸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게 뭐냐면 낙인 찍힌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고소고발을 한 그런 대통령실에서 한 그런 가짜 뉴스로 하면서 고소고발이나 뭐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관련해서 고발을 했지만 이게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관련해서 뭐 법적으로 뭐 금감원이나 뭐 금융 당국이나 뭐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게 유죄라고 확정이 된 의혹이 없다라고 한 건데 그건 지금 어쨌든 입증이 되지 않은 것뿐이고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뿐이지 의혹을 계속 제기해가는 상황이고 뭐 재판을 통해서 검사가 얘기한 자료들을 근거로 제기를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뭐 천공 같은 경우도 그러면 뭐 CCTV라던가 뭐 관련된 근거들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될 책임도 대통령 경호처나 다른 쪽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의도가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지금 뭔가 그 뒤집힌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네. 사법적으로 놓고 보면 대통령실이나 그 한동훈 장관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적으로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의혹을 제기를 했다면 근거를 대봐. 그리고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을 해. 그리고 증명을 하지 못하면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법이에요. 그렇죠. 사법적 접근은 그런 상태에서 사법적 그 대응 논리로 방어적 차원에서 저는 그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사법적 논리고 정무적 논리는 다른 거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 질문에 응답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질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혹인 거예요. 혹시 당신들이 지금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질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성실하게 그것이 아닙니다. 내지 이러저러해서 아닙니다. 내지 이러저러해서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의무를 방기하면서 사법적 논리를 끌어와서 니네가 증명해봐. 나는 대답 안 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천공 의혹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아주 중요한 행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나 행정 결과의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소상히 밝혀라 라는 거잖아요. 요구는. 그렇죠. 그럼 그건 소상히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심은 이건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뭐 한동훈 장관 질의 내용도 들려주셨는데 이게 사실 대정부 질문 자리라는 거는 장관이 사적으로 자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국민이 헌법에 위임해서 그 시간 동안은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간이거든요. 자기 억울함을 뭐 토로하는 자리거나 혹은 뭐 사적으로 장경태 의원한테 사과를 받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건데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혹은 장관으로서 본인이 국회에서 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혼동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고발을 통해서 법적으로 결과를 받아보든지 아니면 사적으로 따로 혹은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과를 받든지 해야 될 일이지 그게 대정부 질문 시간이나 국정감사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받아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법치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나 그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온 사람들이고 그런데 법적 대응이 오히려 뭐 정략적인 이해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더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좀 사법과 정치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나타나는 게 공과 사가 분리가 잘 안 되는 부분과 정치와 사법이 잘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한번 그럼 챗 GPT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챗 GPT의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제가 챗 GPT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질문을 해주셔야죠. 내가 지금 이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어라고 한번 챗 GPT에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한번 그럼 해보시고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하시죠. 저는 어떻게 쓰는지 참고로 김종배가 누군지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아,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어이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헬마 되게 좋아한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한국 자료는 별로 없대잖아. 영어 자료고 다. 영어로 부분이. 좀 프로필을 몇 개를 뿌려두시는 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업데이트 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네. 외신을 많이 다뤄야 되나? 마무리할게요. 두 분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